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근육은 늘리고 지방은 태우고 싶은데 단백질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지 좀 헷갈리시죠? 오늘 단백질 섭취의 핵심 과학 확실하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검증된 최신 정보로 여러분 목표 달성에 필요한 답 딱 찾아가시죠. 특히 그 한 끼 25g 넘으면 소용없다는 말 이게 진짜인지 또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괜찮은 건지 그 진실을 오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육 늘리면서 동시에 체지방 줄이는 거 이게 참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상반된 목표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단백질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칼로리 제한할 때는 더 그렇고요. 맞습니다. 일단 저항 운동을 하면 근육이 이제 아미노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근육 성장 스위치를 켠다고 할까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단백질은 그 근육을 실제로 만들 필수 아미노산, EEA라고 하죠, 이걸. 공급하는 유일한 원천이에요. 우리 몸이 못 만드니까요. 필수 아미노산. 특히 칼로리가 부족하면 몸이 에너지를 얻으려고 아쉽지만 근육을 분해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걱정이죠. 근데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주면 이걸 막는 데 도움이 돼요. 단백질 보존 효과라고 하는데요. 외부 아미노산을 에너지로 쓰게 해서 근육 손실을 줄이는 거죠. 제지방량 보존에 유리하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이득인데 대사적인 측면에서도 좋다고요? 네, 단백질은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과정 자체가 에너지를 꽤 많이 써요. 그 음식 자체의 열 효과 TEF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TEF. 단백질은 섭취 칼로리의 한 20%에서 30%까지도 쓰거든요.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훨씬 높죠. 그 차이가 꽤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총 에너지 소비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또 포만감을 주어서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은 줄이고 포만감 호르몬 PYY나 GLP-1은 늘린다고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가설이 단백질 지렛대 가설인데 우리 몸이 필요한 단백질량을 딱 채울 때까지는 식욕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럼 단백질을 먼저 잘 챙겨 먹으면 전체 칼로리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거. 그래서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바디 리컴포지션, 이걸 목표로 할 때는요? 보통 이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체중 1kg당 1.6g에서 한 2.4g 사이 이 정도를 많이 권장합니다. 1.6에서 2.4g 킬로그램. 네. 근데 계산할 때 그냥 총 체중보다는 제지방량, LBM 기준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특히 좀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요.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에 총체중으로 하면 너무 많이 계산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제지방량 기준으로는 1kg당 한 1.6g에서 2.7g 정도까지도 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활동량이나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체중 킬로그램당 2g 정도, 이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조절하는 게 좀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섭취량 다음으로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타이밍인데요. 운동 끝나고 바로 먹어야 한다. 이런 기회창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 아나볼릭 윈도우요. 사실 중요도 순서를 따지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루 총 단백질 양이에요. 총량이 먼저다. 네. 그 다음이 하루 동안 그걸 얼마나 잘 나눠 먹느냐, 즉 분배고요. 운동 전후 타이밍은 사실 그 다음 순입니다. 생각보다 중요도가 낮군요. 네. 운동 끝나고 막 30분, 1시간 안에 못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연구가 많아요. 총량만 잘 채우면요. 물론 공복에 운동했다면 좀 얘기가 다를 수 있고요. 공복 운동 시에는 좀 빨리 먹어주는 게 좋고요. 네, 그때는 비교적 빨리 보충하는 게 근손실 방지나 회복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분배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걸 단듯 페이싱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루 총량을 한 3, 4번 정도에 걸쳐서 비교적 균등하게 나눠 먹는 전략입니다. 균등하게? 예를 들면요? 끼니당 체중 킬로그램당 0.4g 정도 혹은 그냥 절대량으로 한 20g에서 40g 정도씩 이렇게 한 3, 4시간 간격으로 꾸준히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 거죠? 이렇게 하면 근단백질 합성, MPS라고 하죠. 이 근육 만드는 과정이 24시간 동안 좀 더 꾸준하고 높게 유지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불규칙하게 먹는 것보다요. 효율이 더 좋군요.
자기 전에 카제인 먹는 건 어때요? 아, 그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카제인은 소화가 느리니까 자는 동안에도 아미노산을 좀 꾸준히 공급해줘서 밤사이 근육 분해를 막고 합성을 도울 수 있죠. 한 30에서 40g 정도요. 그렇군요. 양이랑 타이밍, 분배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단백질의 질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특히 류신이 중요하다면서요. 네, 맞아요. 류신. 이게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데 근단백질 합성을 시작하게 하는 뭐랄까 점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해요. 스위치 역할? 네, mTOR라는 신호 경로를 딱 활성화시키는 거죠. 류신 트리거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스위치를 켜려면 류신이 얼마나 필요한 건가요? 보통 한 끼 식사에서 MPS를 최대로 자극하려면 류신이 약 2.5g에서 3.0g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걸 류신 역치라고 하고요. 어르신들은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장근육축이라고 해서 장 건강이랑 근육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가 활발해요. 장이랑 근육이요? 네. 우리가 먹는 단백질 종류나 양이 장내 미생물 구성에 영향을 주고 그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물질들, 예를 들어 단쇄지방산, SCFA 같은 것들이 염증을 줄이거나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 결국 근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데요?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한 분야겠고요. 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굉장히 주목받는 분야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지키면서 체지방은 줄이려는 이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열쇠 같은 거네요. 칼로리 부족 상황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정확합니다. 핵심 건축 자재이자 균형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단순히 단백질 양 계산하고 류신 얼마 먹었나 따지는 걸 넘어서요. 네. 장 건강까지 고려한 고단백 식단을 어떻게 구성할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표 단백질 1.6에서 2.4g kg 사이, 그리고 끼니당 류신 한 3g 정도 이걸 잘 챙기면서 동시에 장내 유익균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있잖아요. 이걸 다양한 식물성 식품으로 하루에 한 25g에서 30g 이상 충분히 먹어주는 거죠. 단백질뿐만 아니라 섬유질까지 같이 신경 쓰는 거군요. 네, 그래야 장 건강도 챙기고 거기서 나오는 유익한 대사산물, 아까 말한 SCFA 같은 것들도 잘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근육 건강에도 더 좋은, 좀 더 통합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운동하는 분들 사이에서 한 끼 단백질 25g 이상 먹어봤자 소용없다. 이 말이 거의 정설처럼 굳어졌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일까요? 꽤 오랫동안 다들 그렇게 믿어왔는데 말이죠. 네, 그 25g 한개설. 그게 특정 연구 방식 때문에 좀 널리 퍼진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요청 단백질 같이 소화 흡수가 아주 빠른 단백질 있잖아요. 그걸 먹고 나서 아주 짧은 시간, 그 동안만 근육 단백질 합성, 우리가 MPS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속도 변화만 측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2014년에 위타드 연구팀 연구가 아마 대표적일 텐데 20g 먹은 그룹이랑 40g 먹은 그룹이랑 그 짧은 시간 동안 MPS 증가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근육이 꽉 찼다, 근육 포화 이런 개념이랑 같이 한 25g 정도가 한계인가 보다 이런 인식이 확 퍼진 거죠. 잠깐만요. 근데 최근에 이 통념을 그냥 확 뒤집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25g이 아니라 훨씬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건가요, 그럼? 네, 맞습니다. 2023년에 트로멜렌 연구팀이라고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어요. 이 연구에서는 운동 후에 참가자들한테 25g 또는 무려 100g의 우유 단백질을 먹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측정 시간을 기존에 막 4시간 일했던 거를 12시간으로 확 늘렸다는 점이에요. 12시간이요? 네. 근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100g을 먹은 그룹에서 훨씬 더 푸고 또 오래 지속되는 동화 반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육 만드는 과정이 훨씬 더 활발하게 오랫동안 일어난다는 게 관찰된 거죠. MPS가 12시간 넘게 높게 유지됐어요. 아니, 100g이요. 와, 보통 그 정도 양이면 이거 흡수 안 되고 그냥 에너지로 타버리거나 배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많은 양이 진짜 다 근육 만드는데 효과적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낭비된 건 없고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놀랍게도요. 100g이라는 정말 많은 양을 먹었는데도 아미노산이 그냥 에너지원으로 산화되거나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이런 비율은요. 실제로 단백질 합성에 하용된 비율에 비하면 아주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생각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아미노산을 쓸 수 있다는 거고, 많이 먹는다고 그게 다 낭비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 거죠. 이 연구는 결론적으로 운동 후에 단백질 먹었을 때 나타나는 동화 반응에는 어쩌면 뚜렷한 상한선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예전 연구랑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측정 시간만 늘려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측정 시간 연장도 중요했죠. 근데 더 근본적인 차이는 사용한 단백질의 소화 속도에 있었습니다. 트로멜렌 연구에서는 우유 단백질을 썼거든요. 근데 우유 단백질의 한 80% 정도가 카제인이라는 소화가 아주 느린 단백질이에요. 카제인은 위 안에서 약간 젤처럼 변해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혈액 속으로 아주 천천히 몇 시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내보냅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소화가 느린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어도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막 갑자기 치솟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꾸준히 공급되니까 우리 몸이 그걸 효과적으로 쓸 시간이 충분했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 느리고 꾸준한 아미노산 방출 덕분에 우리 몸은 마치 긴 시간 동안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 먹는 것처럼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근육이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창, 그러니까 동화작용의 창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4시간, 그것보다 훨씬 길게 열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하, 그리고 그 25g의 벽이라는 거는 그 빠르게 흡수되는 단백질을 짧은 시간만 딱 놓고 봤을 때 나타난 어떻게 보면 좀 특정 조건 하에서의 현상이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게 무슨 절대적인 생리적 한계라기보다는요. 그럼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 25g 한계는 특정 조건에서만 보이는 약간 인공문, 아리테팩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기본 원칙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하루에 필요한 총 단백질 섭취량 있잖아요. 보통 체중 1kg당 1.6g에서 2.2g 정도요. 이걸 채우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단백질 종류, 그러니까 소화 속도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접근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청 단백질처럼 흡수가 빠른 거, 이런 건 운동 직후에 한 20g에서 40g 정도 먹는 게 빠른 MPS 자극에는 여전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뭐 고기나 생선, 달걀 아니면 카제인 같은 소화 느린 단백질 있잖아요. 또는 뭐 여러 음식이 섞인 일반적인 식사, 이런 경우에는 소화 시간이 기니까 한 끼에 50g 이상을 먹더라도 우리 몸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오히려 더 오랫동안 아미노산을 공급해 주니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으면 괜찮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개인의 뭐 소화 능력이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걸 고려해서 총량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 횟수나 뭐 타이밍에 너무 막 강박을 가질 필요 없이 총량이랑 단백질 종류를 생각해서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제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이랑 단백질의 소화 속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한 끼 섭취량 자체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 확실해졌네요. 그럼 여기서 혹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한 끼 식사 안에서 일부러 소화 빠른 단백질이랑 느린 단백질을 좀 조합해서 먹으면 어떨까? 이런 방식이 혹시 아미노산 공급 시간을 좀 더 잘 조절하고 동화 반응의 지속 시간이나 효과를 더 높이는 데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알아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고단백 식단이 신장에 해롭다 이런 우려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단백질 섭취, 특히 근육 만들 때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좀 오해에서 비롯된 면이 커요. 근본적으로 보면 만성 신장 질환 환자분들한테 필요한 식이요법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건강한 일반인에게 잘못 적용하면서 생긴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하고 건강한 사람은 구분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만성 신장 질환, CKD 환자분들은 이미 신장의 그 여과 기능이 좀 손상된 상태예요. 그래서 단백질 먹고 나면 생기는 노폐물 있잖아요. 주로 요소인데 이걸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죠. 기능 자체가 좀 약해져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단백질 섭취를 좀 줄이는 게 신장에 부담을 덜 주고 남아있는 기능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예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질병 상태에 대한 치료적인 접근인 거고요. 건강한 신장을 가진 보통 사람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 오류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질환이 있는 분들 얘기였군요. 근데 워낙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단백질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그럼 실제로 건강하고 또 운동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연구 결과 같은 게 좀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그 국제스포츠영양학회라고 ISN이라고 있습니다. 네, 들어봤어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있는데 체중 1kg당 1.4g에서 2.0g 정도의 단백질 섭취? 이게 건강한 운동인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훈련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1.4에서 2.0g 꽤 구체적인 수치네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된다니 좀 놀랍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항성 운동, 그러니까 근력 운동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는요. 체중 킬로그램당 3.0g을 넘는 그 상당히 높은 고단백 식단을 했는데도 신장 기능에 딱히 해로운 영향이 없었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3.0g 넘게요? 와, 그건 정말 많은 양인데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렇게 먹었더니 체지방 감소에는 오히려 긍정적이었다. 뭐 이런 결과도 있고요. 흥미롭네요. 그리고 2018년에 데브리스라는 연구팀이 발표한 게 있는데 이게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이거든요. 여러 연구를 종합한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냥 한두 개 연구가 아니라 관련된 여러 임상시험 결과를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거라 과학적 증거로서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이 분석의 결론도 그거였어요. 고단백 식단이 건강한 성인의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을 나쁘게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연구를 합쳐서 봐도 건강한 사람의 신장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근데 그러면 고단백 식단이 신장에 스트레스를 준다 이런 표현은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뭔가 있긴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 표현 자체가 좀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것 같아요. 단백질 섭취가 늘어나면요, 건강한 신장은 늘어난 노폐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일시적으로 여과율, 그러니까 GFR이라는 걸 높입니다. 이걸 보상적 과여과라고 부르는데요. 보상적 과여과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이게 신장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리적인 적응 반응입니다. 그게 손상이 아니라 적응이다. 그게 핵심이군요. 또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더 잘 처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처리 능력을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이 참 이런 능력이 대단하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적응이 안전하다는 예시도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임신 중인 여성분들, 보통 때보다 GFR이 한 65%까지도 증가하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신장 손상을 일으키진 않아요. 임신 중에도요? 네. 또 신장을 기증해서 신장이 하나만 남은 분들 있잖아요. 그 남은 신장이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니까 상당한 과여과 상태가 되는데 이런 분들을 20년 이상 쭉 지켜봐도 신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장의 적응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와,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결론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신장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고단백 식단 때문에 신장이 손상될 거라는 걱정은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한 거의 신화에 가깝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뭐 근육량을 늘리거나 체성분 개선, 바디 리컴포지션 같은 걸 목표로 하시는 건강한 운동인들이라면요. 신장 건강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 없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충분한 단백질, 예를 들어서 체중 킬로그램당 1.6g에서 2.2g,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까지도요.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몸이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생리적 적응 능력을 생각해보면요. 어쩌면 우리가 질병이다, 손상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다른 건강 관련 통념들 중에도요. 실제로는 그냥 정상적인 적응 과정인 경우가 혹시 더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채식, 또 뭐 식물성 식단 이런 거 관심 진짜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식물성 단백질만 먹어도 동물성 단백질 먹는 것처럼 근육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맞아요. 근육 성장을 얘기할 때 단백질의 질을 좀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게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요? 네, 첫 번째는 아미노산 완전성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못 만드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 EAI라고 부르죠. 이게 모두 충분히 들어있는지 그게 관건이에요. 아, 필수 아미노산. 그게 근육 만드는 기본적인 재료가 된다는 건데요. 근데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되게 자주 들리더라고요. 그 류신 함량이 왜 두 번째 중요한 기준으로 꼽히는 건가요? 아, 류신.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육 단백질 합성, MPS라고 하는 과정을 시작시키는 핵심 신호 역할을 해요. 신호요? 스위치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딱 그런 비유가 좋네요. 그냥 재료만 쌓아두는 게 아니라 자, 이제 근육 만들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스위치 같은 거죠. 연구들을 보면 한 끼에 한 2.5g에서 3g 정도 류신을 먹어야 이 스위치가 최대로 켜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와, 2.5에서 3g. 꽤 구체적인 양이네요. 그 스위치를 켜는 역학이라니 정말 중요하군요. 보통 동물성 단백질은 그럼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아미노산 완전성하고 충분한 류신 함량, 이걸 다 갖추고 있어서 근육 만들기에 편하다고 알려져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동물성 단백질의 큰 장점이죠. 편리하다는 거. 반면에 대부분 식물성 단백질은 그 9가지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한두 가지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류신 함량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탄이라서 이걸로 근육을 키우려면 조금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럼 실제로 근육이 크는데 차이가 나타날까요? 2025년에 나온 메타 분석 결과가 있다고요? 네, 여러 연구를 종합 분석한 건데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선 근육량 증가만 딱 놓고 보면요. 전체적으로는 동물성 단백질 먹은 그룹이 식물성 단백질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아주 약간 더 나은 결과를 보였어요. 약간 더 낫다. 그럼 동물성이 더 좋다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세부 내용이 있어요. 그 차이가 주로 쌀이나 귀리 단백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비대두 식물성 단백질하고 비교했을 때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아, 대두가 아닌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네. 놀랍게도 대두 단백질하고 우유 단백질, 이건 대표적인 동물성이죠. 이 둘을 직접 비교한 연구들만 모아서 봤더니 근육량 증가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성 단백질을 그냥 하나로 충쳐서 볼 게 아니군요. 대두처럼 좀 고품질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량 늘리는 데 있어서는 동물성 단백질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결과가 또 있어요. 네, 어떤 거죠? 바로 근력 향상 부분입니다. 힘이 세지는 거예요. 아, 근력. 네, 이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식물성 단백질을 먹은 그룹하고 동물성 단백질을 먹은 그룹 사이에 근력 증가에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없었다고요? 전혀! 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실제 운동 수행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쓰는 능력 면에서는 두 단백질 공급원이 기능적으로 거의 동등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와,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보통 근력 키우려면 동물성 단백질 꼭 먹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실제 연구 결과는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식물성 단백질이 열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그냥 접근법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접근법이 다르다. 그럼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잘 계획만 하면 식물성 식단으로도 충분히 근육 키우고 힘도 세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전략은 아미노산 보완입니다. 아미노산 보완요? 네, 서로 다른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서로 채워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조합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콩류하고 곡물을 같이 먹는 거예요. 아하, 밥에 콩 넣는 거? 네, 그런 거죠. 아니면 렌틸 콩스튜에 통곡물 빵을 곁들인다거나 또 콩류랑 견과류나 씨앗류 조합도 좋아요. 샐러드에 병아리 콩 넣고 아몬드 슬라이스 뿌리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면 완전한 필수 아미노산 프로필에 훨씬 가까워집니다. 오호, 조합이 중요하군요. 그럼 두 번째 전략은 역시 그 류신이겠네요. 아까 스위치라고 했던. 네, 맞아요. 류신 역치를 넘기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한 끼 식사에서 류신을 약 3g 목표로 딱 맞춰서 먹도록 식단을 구성하는 게 핵심이에요. 3g 목표.
식물성 식품으로 그걸 채우려면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두부 반 컵에는 류신이 한 1.7g 정도 들어있고요. 조리된 렌틸콩 한 컵에는 약 1.3g 정도 들어있거든요. 아, 그럼 두부 반 컵이랑 렌틸콩 한 컵을 같이 먹으면 대략 3g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합하거나 아니면 렌틸콩에 퀴노아, 이게 류신이 비교적 높은 곡물이거든요. 퀴노아나 견과류를 좀 추가해서 류신 섭취량을 더 높일 수도 있고요. 보충제가 필요하다면 완두콩이나 대두 기반 단백질 파우더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주 좋은 방법들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동물성 단백질이 그 자체로 완전하고 류신 함량도 높아서 편리한 선택지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물성 단백질이 절대 2등 선택지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충분한 총 단백질 섭취량을 일단 확보하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보완 전략을 쓰고 또 매 끼니마다 류신 역치를 넘기도록 신경 쓰는 이런 세심한 계획만 있다면 식물성 식단만으로도 근육 성장이나 근력 향상, 심지어 체지방 줄이면서 근육 늘리는 바디 리컴포지션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단백질의 출처가 동물이냐 식물이냐 이것 자체보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과 그 중요한 류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급해 주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진행적인 조합과 계획, 그게 관건이죠. 어쩌면 앞으로는 우리가 단백질의 종류 자체만 너무 집중하기보다 어떤 식단 구성이 근육 성장 신호를 가장 효과적으로 켜고 또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전체적인 식단 패턴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거에 더 주목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